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내곡동 의혹과 관련해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를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LCT 특혜 의혹을 받는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를 수사 의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흑색 선정과 네거티브는 선거를 통해 단죄해야 한다며 강력하게 반발했습니다. 여야 서울시장 후보는 TV토론에서 오 후보의 내곡동 개발 사전인지 여부를 놓고 난타전을 벌였습니다. 오 후보가 2005년 내곡동 땅 측량 때 들렀다고 주장하는 생태탕집 주인의 아들은 해코지를 당하가 들었다며 기자회견을 취소했습니다. 서울 노원구 세모녀 살해 피의자는 큰딸이 단체 대화방에서 자신을 깎아내리는 이야기를 해 자존심이 상해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MB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피의자의 얼굴 사진 등 신상 정보를 공개했습니다. 검찰은 2년 전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건설업자 윤중천 씨의 별장에서 접대를 받았다는 오보가 나온 과정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규원 검사가 쓴 보고서에 윤석열이라는 이름이 갑자기 등장한 이유와 조국 수사가 한창이던 때 보도가 나온 연관성을 밝히고 있습니다. LG전자는 누적 영업 적자가 5조에 달하는 휴대폰 사업을 26년 만에 접기로 했습니다. 기존 사업자들을 위해 스마트폰 AS 등 사후 서비스는 충분히 지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종교시설을 통한 집단 감염이 다시 확산하면서 4차 대유행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전국 곳곳을 순회하며 예배를 연 자매교회에서는 현재까지 9개 시도에 걸쳐 1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재보궐선거가 이제 내일 모레죠. 뜨거워진 여야 공방이 이젠 검찰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세훈, 박형준 국민의힘 후보를 검찰에 추가 고발하거나 수사를 의뢰했는데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지푸라기라도 잡으려는 듯하다며 비꼬았습니다. 김순철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17일에 이어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를 검찰에 또 고발했습니다. 오 후보가 다수의 구체적 증언이 있는데도 지난 2005년 6월 서울 내곡동 땅 측량 현장에 가지 않았다고 주장한 건 당선을 위한 허위사실 공표라는 취지입니다. LCT 의혹 등이 불거진 국민의힘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에 대해서는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이건 지극히 국민들의 선택권을 존중하는 검증이다. 검증을 하지 않는 것은 오히려 정당으로서의 책무를 게을리하는 것이고. 민주당 소속 서울시 의원들은 오 후보의 내곡동 땅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을 위해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추진합니다. 전방위적 압박에 나선 건데 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앞서 언급한 중대한 결심이었다며 추가 조치 가능성도 내비쳤습니다. 중대한 발표가 혹시 오늘 기자회견과 연관이 있는 측면이 있는지. 예, 그 일환입니다. 당 사무총장과 법률위원장께서 후속 고발 조치를 오늘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중대 결심이 법에 호소하는 것이었느냐며 늪에 빠진 민주당이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모양인 것 같다고 비꼬았습니다. 민주당의 행태를 보면서 왜 국민은 민주당에 투표하면 안 되는지 더욱 또렷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저열한 음모와 방해 공작에도 남은 이틀 동안 오직 서울과 부산의 미래만 보고 정진할 것입니다. 공약 검증은 사라지고 법적 대응으로 치닫는 여야의 공방은 과거 선거전과 무엇이 다르냐는 비판을 피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MBN 뉴스 김순철입니다. 부산에서도 분위기는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은 박형준 국민의힘 후보의 LCT 특혜 분양 의혹, 그러니까 LCT 이영복 회장과의 커넥션이 드러났다고 비판했고 국민의힘은 제보자가 김영춘 후보의 절친이라며 가짜라고 맞받아쳤습니다. 노태형 기자입니다. 김영춘 더불어민주당 후보 측은 박형준 국민의힘 후보의 LCT 특혜 분양 의혹에 대한 새로운 증언이 나왔다며 박 후보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박 후보 일가가 소유한 LCT 아파트 2채는 이영복 회장이 따로 관리한 매물이었다고 밝힌 LCT 분양 관계자의 폭로를 근거로 박 후보의 거짓말 실체가 드러났다고 주장했습니다. 종합해보면 결국 이영복 회장이 로비에 쓰던 특혜를 주려던 사람에게 쓰려고 관리하던 매물 중 박형준 후보 일가가 두 곳을 매입했다는 것이고
앞서 김 후보 측은 박 후보의 6대 비리 게이트라며 LCT 등 부동산 투기, 국회 사무총장 재임 당시 국회 양식당 사업자 특혜 입찰 등을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 후보 측은 제보자의 배후에 김 후보 측이 있는 게 아니냐며 기획 폭로가 의심된다고 맞섰습니다. 이영복 회장의 청약 통장을 관리했다는 제보자는 김 후보와 절친한 초등학교, 중학교 동기라며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자기는 이영복하고 아무 관계가 없다. 그 얘기를 다 해주고 해줬는데도 이분이 지금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민주당 사람들이 계속 전화해서 거의 협박성으로 얘기하고 그러니까.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부산 시민에게 1인당 10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김 후보의 공약은 40년 전 사라졌던 막걸리 선거를 부활시키는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MBN 뉴스 노태현입니다. 늘 선거는 그래왔다지만 이번엔 특히 네거티브 공방이 심했죠. 양측이 제기한 고소와 고발이 20여 건에 달하면서 역대 최악의 네거티브 선거로 기록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래 비전이나 정책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김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이 제기한 고소 고발 건수는 14건.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내곡동 땅 보상 의혹을 제기한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고민정 의원을 고발했는데 박영선 후보 측이 오 후보를 맞고발하면서 고소 고발전이 시작됐습니다. 가짜 뉴스로 판명된 것을 가지고 재탕 삼탕 천준호 의원과 고민정 의원을 후보자 비방죄로 고발을 하고자 합니다. 오 후보 측이 관련 의혹을 거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을 고발하자 박 후보 측은 오 후보에게 유리한 증언을 한 전직 서울시 주택국장을 고발하기도 했습니다. 부산시장 선거도 마찬가지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춘 후보 측은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 부부를 탈세 혐의로 고발했는데 박 후보 측은 무고죄로 맞고발에 나섰습니다. 김 후보 측이 부동산 매매 특혜 의혹을 제기한 박형준 캠프 수석 대변인 황보승희 의원을 고발하자 박 후보 측은 조강지처를 벌였다는 발언을 문제 삼아 김 후보 측 대변인을 고발했습니다. 박형준 후보 측에서 이에 대한 아무런 해명을 하지 않으므로 서울중앙지검에 수사 의뢰를 하겠습니다. 시민단체들까지 합하면 양측이 제기한 고소고발 건수는 모두 20건, 역대 최다를 기록할 전망입니다. 이번 선거는 그렇게 후보자의 미래 비전을 보여주는 것도 없고 오로지 그냥 상대를 물어뜯는 네거티브밖에 존재하지 않는 것 같아서 전 이런 선거 솔직히 처음 봅니다. 선거가 끝난 후에도 선처는 없을 것이라고 공언해 선거 후에도 상당한 후유증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김현입니다. 오늘은 서울시장 후보자들의 마지막 TV 토론도 있었습니다. 이번 재보선은 부동산 선거라고 불릴 정도죠. 박영선 후보는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잘했다고 생각지 않는다 하면서도 공공방식으로 주택을 분양하겠다고, 오세훈 후보는 민간 주도로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재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지막 토론회에서도 정책 대결의 최대 화두는 역시 부동산이었습니다. 박영선 후보는 오 후보의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 공약을 불도저식 개발로 규정하며 용산 참사가 재발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주민동의 절차를 생략했을 때 용산 참사와 같은 이러한 일이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주민 동의 절차 이거 생략하실 겁니까? 오세훈 후보는 차량기지와 물재생센터 부지를 이용해 주택 30만 호를 공급하겠다는 박 후보의 공약이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물재생센터에서 악취가 나는데 여기에다가 아파트를 짓겠다는 거고 별다른 계획이 뚜렷이 없이 30만 가구를 내놓으신 겁니다. 박 후보는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이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공급 실패를 놓쳤다고 인정했고, 그것은 방향이 맞습니다. 일시적인 부작용에 관해서 좀 더 국민들에게 호소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놓쳤죠. 오 후보는 시민들의 재산세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거 한 가지입니까? 재산세가 급격하게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정말 피눈물을 흘리고 계시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전혀 반성의 여지가 없으시군요. 두 사람은 또 오 후보의 시장 재임 시절 만든 세빛둥둥섬의 효율성 여부와 박 후보의 공약인 수직 정원의 실현 가능성을 두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MBN 뉴스 신재우입니다.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는 왜곡 전문가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반칙의 여왕이다. 오늘 마지막 토론에서도 역시 네거티브 공방은 계속됐습니다. 오죽하면 사회자가 두 후보에게 서로 칭찬을 좀 해보세요라고 했더니 서로 어색한 웃음을 짓기도 했죠. 박자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내곡동 공방은 TV 토론에서도 계속됐습니다. 박영선 민주당 후보는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가 내곡동 땅 존재를 알면서도 거짓말만 하고 있다며 비난했습니다. 2005년도 6월 10일 날 처남께서 측량을 신청합니다. 2005년 6월 22일 날 서울시가 내곡동 개발 계획을 위한 설계 용역을 시작합니다. 이거 모르고 한 일입니까? 오 후보는 측량 신청일은 본인이 취임하기 전인 2006년 3월이라고 받아쳤습니다. 수사기관에서 대질신문 한 번이면 완전히 다 해결되는 거예요. 네거티브 공방은 측근들 비리 폭로로도 이어졌는데 박 후보는 오 후보의 현재 캠프 측근 중 한 명이 과거 알선 수재 혐의로 징역형을 살았다고 비난했습니다. 파이시티 의혹 이분이 3천만 원을 수수했어요. 오세훈 후보가 시장이던 시절에 이것을 갖다가 허가를 부탁을 했어요. 인허가를. 오 후보는 해당 인사는 캠프 참모 중 한 명일 뿐이라며 민주당 인사나 정부 인사도 비리로 유죄로 받은 인물이 많다며 지적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민주당의 지금 이광재 지사, 그다음에 박지원 국정원장님 이런 분들 다 실형 살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박 후보는 또 오 후보가 이명박 전 대통령과 비슷하다며 MB와 한 세트라고 날을 세웠고 오 후보는 토론 주제와는 다른 비난만 한다며 반칙의 여왕이라고 박 후보를 비꼬았습니다. MBN 뉴스 박자원입니다. 마지막 토론에서 박영선, 오세훈 두 후보는 보는 사람이 다 조마조마할 정도로 이전보다 더 불꽃 튀는 공방을 벌였습니다. 다시 나온 30초 공방부터 거짓말쟁이 논란까지 공방 순간을 우정환 기자가 모아봤습니다. 조금 약간 오글거리긴 합니다만 두 분이 서로 좀 칭찬하실 수 있는 기회를 한번 드려보려고. 언변이 굉장히 뛰어나시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패션 감각이 다른 분보다 굉장히 뛰어나신 분이 아닌가. 저는 박영선 후보의 아마 집념과 열정 이 바탕이 돼서 유리천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이렇게 계속해서 돌파하고 돌파해서 사선 의원까지 하시고 또 장관까지 하시고. 30초는 보장을 해주셔야죠. 그러니까 제 질문 끝난 다음에 답변하시죠. 그러세요. 네. 그다음에 이제 재신청을 하는 게 거짓말이라는데 이제 30초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만 하시고 그 얘기 다 지난번에 하셨던 얘기인데요. 아니 본인 할 얘기만 하시고 제가 설명을 안 주시면 어떻게 해요? 거짓말한 시장이 후보가 시장이 되면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가르칠 것이 없습니다. 박영선 후보의 존재 자체가 거짓말 아닙니까? 아니 후보 안 내긴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거짓말했지 예를 않습니까? 들어서요. 제 존재 자체가 거짓말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은 정말 아주 몹쓸 이야기를 아니 지금까지 계속 오세훈을 거짓말쟁이라고 한 게 누굽니까? 거짓말쟁이니까요. 이 내곡동 문제와 관련해서요. 민생은 관심이 없으시군요. 아닙니다. 이거 다 민생하고 관련이 있는 일이기 때문에 질문 드리는 겁니다. 내곡동 땅이 민생하고 또 어떻게 연결이 됩니까? 내곡동 땅은 민생하고 관련이 없습니까? 어떻게 연결이 됩니까? 한번 설명을 집값이 해보세요. 민생하고 관련이 없습니까? 혹시 생태탕 때문에 관계가 되나요? 생태탕 그럴 수 있겠네요. 매출하고?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역대 재보선 최고의 사전 투표율. 여야는 이걸 어떻게 해석했을까요? 더불어민주당은 뒤집기로, 국민의힘은 굳히기 신호로 봤습니다. 안보람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전 투표율이 20.54%로 재보선 사상 최고치로 나오자 여야 정치권은 저마다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했습니다. 여러 여론조사에서 오차범위 밖에 서진 더불어민주당은 바닥 민심이 바뀌고 있다며 역전승에 자신감을 가지고 투표장에 나와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박빙의 승부로 가고 있다고 직감했습니다. 한 표 한 표가 더욱 절실해졌습니다. 후보 검증이 본격화되면서 중도 성향의 유권자들이 민주당으로 오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결국은 서울시장 선거 1% 피말리는 싸움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부산시장 선거도 마찬가지로. 국민의힘은 서울과 부산 모두 승기를 잡았다고 확신하며 남은 기간 특별한 변수는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높은 투표율을 보였다는 것은 정부에 대한 분노의 표시라고 하는 것을.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는 심판이라며 본투표 독려에 나섰습니다. 투표로 부동산 망국의 주범, 백신 무능의 주범, 내로남불의 끝판왕들을 심판합니다. 국민의힘을 향해선 여당의 실정에 기대고 반사이익에만 얹혀가려는 낡은 습성은 버려야 한다며 재보선 후 야권 재편을 겨냥했습니다. MBN 뉴스 안보람입니다. 국민의힘 지도부 등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항의 방문했습니다. 선관위가 국민의힘이 쓰려던 내로남불이라는 표현은 못 쓰게 하면서 여당 관련 홍보물은 다 문제없다는 해석을 내린다면서요. 한마디로 왜 한쪽 편만 드냐 이겁니다. 강대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법사위원 등 국민의힘 의원들이 오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항의 방문했습니다. 투표가 내로남불을 이깁니다라는 문구를 현수막에 사용할 수 있느냐는 국민의힘 질의에 선관위가 불허를 통보했기 때문입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대통령 가덕도 방문과 TBS 일합시다 캠페인은 선관위가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며 심각한 불평등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선관위 위원회도 거치지 아니한 채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 같습니다. 여당을 편드는 기구로 전락한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내로남불 정당인 것을 선관위가 인정한 꼴이라고 말했고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역시 중앙선관위가 중립성과 독립성을 상실했다며 날을 세웠습니다. 선관위는 현수막은 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시설물이기 때문에 특정 정당을 연상케 하면서 그 정당을 지지 또는 반대할 수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선거법상 선거운동을 위해 허용된 시설물이 아니고 투표 참여를 독려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물이기 때문에 제한한 것입니다. 어제 더불어민주당은 부동산으로 36억 원을 번 시장 후보를 낸 국민의힘이 내로남불 정당이라고 비판했지만 오늘 국민의힘 항의 방문에 대해선 논평을 내지 않았습니다. MBN 뉴스 강대엽입니다. 정치부 전정인 기자와 함께 4.7 재보궐선거 이야기 한 걸음 더 들어가서 깊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내곡동 생태탕집. 이 단어가 선거 막판에 아주 뜨거운 이슈가 됐습니다. 네. 오늘 원래 이 아들이 기자회견을 하기로 하지 않았었나요? 네, 오늘 오전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었지만 돌연 취소했습니다. 네. 악플에 시달리고 신분이 노출되면 해코지를 당할까 걱정된다며 기자회견을 갑자기 취소한 건데요. 당초 생태탕집 아들은 당시 오세훈 후보를 본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겠다며 기자회견을 예고했고 신용카드 단말기를 업체로 가져가 결제 내역까지 모두 받아오겠다고 밝혔었습니다. 기자회견은 취소했지만 대신 오늘 아침 라디오에서 계속해서 또 오세훈 후보를 당시에 시장이었죠. 봤다고 주장을 하던데요. 네, 지난 2일에 이어 오늘도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오 후보를 분명히 봤다고 재차 주장했습니다. 16년 전 일을 생생하게 기억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설명했는데요. 네. 한번 들어보시죠. 저도 이제 그때 당시에 로퍼를 페라가모를 신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제 거보다는 말바퀴들이 조금 크더라고요. 네, 하체가 길어서 상당히 매력을 느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 아들은 또 있는 이야기를 한 것인데 어머니가 공격받아 화가 나서 다시 인터뷰에 나섰다며 국민의힘이 생떼를 부리고 있다며 생떼탕이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 불쾌감을 표시하기도 했습니다. 나이대가 정확하게 나오진 않았지만 16년 전에는 뭐 학생이지 않았을까. 그런데 학교에 안 가고 왜 거기 있었을까. 뭐 이런 또 의구심들도 네, 그런 뭐 나오고. 네티즌들의 뭐 있긴 예, 있죠. 예, 예. 그런 것도 나오더라고요. 여야 정치권도 당연히 뭐 공방을 주고받았겠죠. 네, 먼저 국민의힘은 김대엽이 생각난다고 밝혔는데요. 네, 2002년 대선이죠. 한나라당 이해창 후보 아들의 병역비리 의혹인
이른바 병풍 사건을 일으킨 그 김대엽 씨를 소환한 겁니다. 16년 전 일을 어떻게 그렇게 상세히 기억하냐며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선거 끝나면 이런 것들이 전부 사법적으로 걸러질 텐데 박영선 후보 돕다가 처벌받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기 바랍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생태탕집 주인에 대한 흑색 선장과 조롱이 도를 넘고 있다고 비판했는데요. 양심 선언자에 대한 겁박을 서슴없이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자신에게 불리한 진실을 말하는 시민을 대하는 국민의힘의 행태를 보며 실망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양심 정언자에 대한 겁박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성준 민주당 의원은 생태탕집 가족들에 대해 경찰이 안전보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는데요. 이에 대해 진중권 전 교수는 생태탕집 아들이 출마했냐며 코미디를 하라고 꼬집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오늘부터 코로나19 기본 방역 수칙이 굉장히 강해집니다. 계도 기간이 그렇죠. 어제도 네. 끝나면서 과태료가 부과됐는데 논란이 됐던 그 김어준 씨는 어떻게 됐습니까? 예전에는 이준석 전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뭐 과태료 내고 했다고 하던데. 네, 그 건 같은 경우는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아직도요? 예, 서울시는 지난달 19일 김어준 씨에게 과태료 처분해달라는 시민단체 진정서를 접수하고 29일까지 처리를 할 예정이었는데요. 최종 판단은 선거 이후에나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두고 네티즌 사이에서는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는데요. 과태료 부과는 사람마다 다르냐, 김어준은 과태료 안 냈는데 일반 국민은 내야 하냐는 등 냉소적인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박영선 민주당 후보가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도와줬으면 좋겠다고 그야말로 SOS를 쳤던데 네. 정의당의 반응이 별로 신통치가 않습니다. 네, 답변은 여영국 정의당 대표가 대신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국민의힘과 기득권 정치동맹을 공고히 했던 더불어민주당이 그 어떤 반성도 사과도 없이 지금에서야 도와달라니 이게 무슨 염치 없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단순 거절이 아닌 염치가 없다며 직격탄을 날린 겁니다. 여기에는 사연이 좀 있는데요. 정의당은 지난해 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당론으로 적극 추진했었죠. 네. 당시 중소기업 벤처부 장관이었던 박 후보가 기업 입장을 대변해 법의 실효성을 무력화시킨 당사자라며 정의당을 입에 올릴 자격조차 없다고 비판한 겁니다. 네. 하긴 지난번엔 또 선거법 때 개정안 같이 나서면서 같이 모아서 힘을 합했었는데 나중에 또 어떻게 보면 팽당했다는 말까지 있었으니까 좀 억울하긴 할 겁니다.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이 박영선 후보의 심정을 가장 잘 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네, 나경원 전 의원이 자신의 SNS를 통해 박 후보의 심정을 자신이 누구보다도 잘 알 것 같다고 말한 겁니다. 그러면서 뭘 해도 안 되는 좌절과 외로움을 언급했는데요. 사실 나 전 의원은 2011년 오세훈 시장의 사태로 열린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여당 후보로 출마했었죠. 하지만 당시 한나라당을 향한 역풍을 고스란히 맞고 쓰라린 패배를 경험했고 이번에는 당내 경선에서 오 후보에게 밀렸습니다. 네. 10년 전과는 정반대인 상황에서 박 후보를 위로하는 듯한 말을 건넨 것으로 보이는데요. 나 전 의원은 질 때 지더라도 의연한 모습으로 장렬히 패배하는 모습이 정치인 박영선의 상당한 자산이 될 것이라고 훈수를 두기도 했습니다. 글쎄요. 위로 같긴 한데 이렇게 위로가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지금까지 전정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서울 노원구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는 25살 김태현으로 밝혀졌습니다. 결국 경찰이 신상을 공개하기로 한 거죠. 김 씨는 시신을 옆에 두고 냉장고에서 맥주와 음식들을 꺼내 먹은 것으로도 드러났습니다. 김민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1996년생 25살 김태현. 경찰이 오늘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통해 공개한 노원 세모녀 살인 사건의 피의자입니다. 변호사, 심리학자 등 외부위원과 경찰 내부위원 7명으로 구성된 신상공개위원회는 김태현의 범행 수법이 치밀하고 중대한 결과를 초래한 데다 김태현 본인이 혐의를 시인했고 국민적 관심사가 집중된 점 등을 고려해 신상을 공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그간 수차례 조사 과정에선 모자와 마스크 등으로 얼굴이 가려졌지만 앞으로는 김태현의 얼굴이 자연스럽게 공개됩니다. 범행을 언제부터 계획했어요? 범행 동기가 어떻게 되십니까? 정하셨어요? 피해자한테 하시고 싶은 말씀 없으세요? 집에 있는 또 경찰은 신상 공개와는 별도로 구속 하루 만에 김태현에 대한 조사를 다시 이어갔습니다.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가 열리는 동안 경찰은 구속 상태인 피의자 김 씨를 불러 조사를 이어갔습니다. 김태현은 지난달 23일 퀵서비스 기사로 가장해 세 모녀의 집을 찾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태현은 범행 직후 경찰에 붙잡히기 전까지 피해자들의 집에 머무르며 냉장고에서 음식과 술 등을 꺼내 먹는 생활을 했다고 전해졌습니다. MBN 뉴스 김민수입니다. 세 모녀 살해범 김태현은 MBN 취재 결과 자신이 큰딸에게 무시를 당해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단체 대화방에 여러 사람이 있었는데 큰딸이 자신을 거기서 깎아내리는 듯한 이야기를 했고 자존심이 상했었다는 겁니다. 반전에 또 반전이죠. 조동욱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집 주소는 어떻게 하셨나요? 스토킹은 인정하신가요? 세모녀를 살해한 혐의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던 피의자 김태현. 경찰 조사에서 김태현은 결국 범행 동기에 대해 털어놨습니다. 김태현은 단체 대화방에 속한 사람들과 여러 번의 정모를 통해 친해졌는데 피해자인 큰딸이 이들에게 자신을 깎아내리는 듯한 이야기를 했다며 자신을 무시하는 듯해 자존심이 상했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태현이 큰딸의 주소를 어떻게 파악했는지에 대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큰딸이 단체 대화방에 무언가를 배달시켰다는 인증사진을 올렸는데 김태현은 이 사진에 적힌 주소를 보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김태현이 퀵서비스 기사로 위장한 점, 범행에 필요한 물품을 미리 준비한 점 등을 토대로 계획범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조동욱입니다. 2019년 10월 11일 한겨레 신문 1면에 실렸던 기사입니다. 김학의 전 차관에게 성접대를 했다고 알려진 건설업자 윤중천 씨가 자기 별장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게도 접대를 했다. 이런 내용이죠. 당시 진상조사단 이규원 검사가 쓴 윤중천 면담 보고서에 이런 내용이 담겨 있었다는 건데 오보였고 7개월 뒤 이 신문은 공식 사과하기에 이릅니다. 그런데 이 기사가 실린 시점이 참 묘합니다. 당시 윤 전 총장이 대대적으로 조국 전 장관을 수사하고 있었을 바로 그때였거든요. 또한 윤석열 전 총장이 윤중천 씨에게 접대를 받았다는 면담 보고서를 작성한 사람은 친정권 인사로 알려진 이규원 검사. 그런데 이 보고서가 조작된 허위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뭔가 퍼즐이 맞춰지는 듯하죠. 임성재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 소속이던 이규원 검사는 지난 2018년 말부터 건설업자 윤중천 씨를 4차례 면담한 뒤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는 이 검사가 보고서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언급된 부분을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보고서 내용이 언론에 흘러간 과정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한겨레 신문은 보고서 내용을 바탕으로 과거 수사단이 윤 전 총장이 별장에서 접대를 받았다는 진술을 넘겨받고도 사실 확인 노력조차 하지 않은 채 매듭지었다고 보도했지만 오보로 드러났습니다. 윤중천에게 이제 그 면담 보고와 같은 얘기를 한 적이 있냐고 물었더니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고 윤석열을 안다는 자료가 없었기 때문에 더 이상 진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검찰은 2019년 초에 작성된 보고서가 수개월 뒤인 10월에 보도된 이유 등을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보도가 된 2019년 10월은 정경심 교수가 소환 조사를 받는 등 조국 일가 수사가 한창일 때입니다. 검찰은 당시 이 검사가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자주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보고서 유출 과정을 면밀히 조사 중입니다. 법조계 안팎에선 검찰이 모레 재보궐선거가 끝나는 대로 이 비서관을 소환해 조사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MBN 뉴스 임성재입니다. 택지지구 인가 2주 전에 19억 원을 주고는 근처 땅을 샀는데 보상으로 상가용지를 받았고 이게 50억 원에 이른다.
그야말로 기똥찬 투자의 귀재죠. 인천시 의회 전 건설교통위원장의 얘기입니다. 노승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수사관들이 압수품들을 줄줄이 들고 나옵니다. 인천경찰청이 최모 전 인천시 의회 의원의 도시개발 관련 부동산 투기 의혹을 확인하려고 인천시 의회와 인천시청 관련 부서를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최 전 의원은 지난 2017년 8월 이 개발구역 안에 있는 땅 3,400제곱미터가량을 19억여 원에 사들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때는 이곳의 개발 계획이 확정되기 불과 2주일 전 경찰은 당시 인천시 의회의 관련 상임위원장이던 최 전 의원이 이를 일반인들보다 먼저 알고 땅을 샀다고 의심합니다. 최 전 의원이 보상으로 받은 상가 용지는 현재 시가 50억 원으로 추정돼 시세 차익이 30억 원에 이릅니다. 해당 땅이 밭이었는데 농민도 아닌 최 전 의원이 대부분 대출로 돈을 마련해 땅을 산 점도 경찰이 의심하는 대목입니다. 경찰은 곧 소환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한편 정부합동수사본부는 지난달 부동산 투기 수사를 시작한 후 처음으로 최근 LH 직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MBN 뉴스 노승환입니다. 세종시에 지사가 생겨 잠깐만 일을 해도 과거엔 거기서 특별 공급 아파트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중복도 가능했고요. 덕분에 LH 직원들이 세종과 본사가 있는 진주에서, 그러니까 양쪽에서 특별 공급을 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또 실거주 한번 해본 적 없이 특공 아파트를 팔아 차익을 챙긴 공직자가 한둘이 아닌데 정부가 이제 와서 이 특별 공급 조건을 까다롭게 하기로 했습니다. 전형적인 뒷북 대책인 거죠. 이병주 기자입니다. 지난 2013년 출범한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세종특별본부입니다. 이곳으로 발령받은 직원들은 LH 본사가 옮긴 경남 진주에서도 일했다면 세종과 진주 모두에서 특별 공급을 받을 자격이 있었습니다. 실제 LH 직원 70명이 진주와 세종에서 중복으로 특공 분양을 받고 많게는 6억 원에 달하는 이익을 본 것으로 나타나 특혜 논란이 일었습니다. 세종에 살지 않고 특별 공급받은 아파트를 되판 중앙부처 공무원도 상당수였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세종시 특별 공급 요건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수도권에서 세종으로 본사가 이전하는 기관에만 특별 공급 자격을 주고 종류에 관계없이 한 사람당 한 번만 특별 공급을 받도록 했습니다. 또 현재 세종시 내 40%에 달하는 특공 물량 비중을 1년씩 앞당겨 낮추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뒷북 대책이란 비판이 많습니다. 이미 어느 정도 다 내려간 상태이기 때문에 새롭게 본사까지 이전해서 세종시로 간다고 하면 그 수는 제한적일 거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자동차로 30분 거리의 대전청사에서 세종으로 이전하며 특공 자격을 받아 논란이 됐던 중소벤처기업부 등에 대해서는 이번 대책이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MBN 뉴스 이병주입니다. LH 땅 투기 대책의 여파가 전국 주말 농장을 비롯한 소규모 토지 시장으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1,000제곱미터 미만은 주말 농장용으로 사고 팔기가 쉬웠었는데 정부가 여기에도 양도세 등 세금을 확 올리기로 한 겁니다. 팔고 싶어도 팔지 못하고 사고 싶어도 부담스럽게 된 거죠. 장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말 농장이 많은 경기 남양주시 조안면 일대. 서울에서 가까워 평소 주말 농장 수요가 몰렸지만 최근 들어서는 문의가 뚝 끊겼습니다. 거래는 뭐 힘들죠. 조금 이 정도 좀 뜨면 괜찮은 것 같아요. 좀 뜨네. 정부가 땅 투기 근절 대책의 일환으로 토지 거래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를 발표하자 큰 영향을 받은 겁니다. 사업용으로 인정되는 1,000제곱미터 이하의 주말 농장용 농지도 내년부터는 비사업용으로 분류돼 토지주들의 세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비사업용으로 분류되면 양도세 중과와 함께 장기 보유 공제 혜택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양도 차익을 1억 원으로 가정하고 올해 토지를 팔면 약 1,200만 원의 세금을 내지만 내년에 팔면 세금이 3.5배 수준으로 오릅니다. 세금 증가는 매도와 매수 양쪽 모두 부담입니다. 이 때문에 LH 땅 투기 대책으로 토지 거래 절벽이 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토지는 거래가 거의 안 되는 것들이거든요. 주택에 비해서. 또 양도세 중과하고 이렇게 하면은 거래량은 더 줄고 그러면 정상적인 시장 형성이 어려울.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투기 근절 대책에 실효성 있는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MBN 뉴스 장명훈입니다. 오늘이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이의신청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안 그래도 그동안 기하급수적으로 이의신청이 늘었었는데 이번엔 더 많이 늘 것 같죠. 서초구와 제주도 등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나섰습니다. 박통일 기자입니다. 지난달 15일 정부가 발표한 전국 평균 공동주택 공시가 상승률은 19%. 2007년 이후 14년 만에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공시가격 인상안을 전면 철회해달라는 청원까지 등장했고 이의 신청 마지막 날까지 서울과 세종, 부산, 대전 등 전국 각지에서 의견 제출이 쇄도했습니다. 전국적으로 이의 신청 건수가 지난해보다 10배는 넘을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종부세가 작년에 한 1,500 냈던 사람들이 이번에 여기 부동산에서 우리가 계산을 해보니까 거의 재산세까지 합해서 4,800 나오더라고요. 하지만 정부가 얼마나 수용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이번 공시가격 상승이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주택가격 자체가 많이 올랐기 때문이라는 입장이기 때문입니다. 실제 3만 7천여 건이 접수됐던 지난해에도 정부는 고작 915건만 받아들여 수용률은 2.4%에 불과했습니다. 서울 서초구와 제주도 등 지자체들은 공시가격 재검토를 다시 촉구했습니다. 특히 공시가격 산정이 오류투성이라며 산정 근거를 공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칸막이 없는 투명한 행정정보가 공유돼야만 국민들이 납득하고 여기에서 세금을 올리든 내리든 정부가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는 29일 올해 공시가격 최종 공시를 앞두고 소유주들의 반발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박통일입니다. 요즘 잊을만 하면 터지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의 아동학대 사건. 대부분은 아이들만 심리치료를 받는데 사실 또 받아야 할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학대받은 아이의 부모들입니다. 아이를 지켜주지 못했다는 죄책감으로 그 심리적 불안감이 호흡장애 등 겉으로도 나타날 정도입니다. 박규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18년 12월부터 300건에 가까운 학대가 이루어진 의정부의 군부대 위탁 어린이집. 당시 이를 떠올린 피해 아동의 어머니는 터져나오는 눈물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계속 등원거부를 했는데 아기가 자다가 깨어나서 울고 무릎을 꿇고 울고 막 그렇게 했어요. 지난해 9월 발생한 양주 어린이집 학대 사건의 피해 부모도 정상적인 생활이 힘들었습니다. 또 지켜주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서 손이 마음대로 막 움직이고 경직되고 호흡이 가빠지거나 이런 증세가 계속 보여져서 우울증과 불안장애 진단을 받은 피해 부모들도 부지기수. 이렇게 보호자까지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건 아이의 회복이 먼저라는 생각에 죄책감으로 자신을 돌보지 않은 이유도 원인입니다. 아동보호기관에 부모와 가족을 위한 프로그램이 마련돼 있지만 단순 안내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피해 가족 중 심리치료 지원을 받은 경우는 7.1%, 의료 지원까지 이어진 경우는 0.4%뿐이었습니다. 또 아이한테 전가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아이를 더 보호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에 이제 과보호가 되어서 또 제2차 피해가 또 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잊을만 하면 되풀이되는 아동학대. 전문가들은 피해 아이의 트라우마와 함께 죄책감에 시달리는 부모의 심리치료까지 병행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MBN 뉴스 박규원입니다. 달리던 태권도장 차량의 뒷문이 열리면서 5살짜리 아이가 떨어져 숨지는 등 학원 차량의 안전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죠. 하지만 어린이집이 아니면 학원 차량일지라도 어린이 보호 차량 안전시설을 구비할 필요가 없다. 같은 아이들이 타는데 불공평하다는 청원이 제기됐습니다. 시설에 따라 규제가 다르게 적용되는 게 맞는 걸까요? 김태림 기자가 사실 확인해서 알아봤습니다. 어린이 통학버스에는 많이들 아시다시피 하차 확인 장치, 정지 표지판 등 필수로 설치해야 하는 안전장치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규제가 불공평하다는 국민청원이 올라왔습니다.
자신은 태권도 관장인데 어린이의 안전을 위해 규제에 맞게 안전장치를 설치했지만 합기도, 특공무술 등 비슷한 업체들은 안전장치 하나 없다며 형평성에 어긋나다는 주장입니다. 과연 시설에 따라서 어린이 통학버스에 안전장치를 설치하는 차이가 있는지 확인해봤습니다. 도로교통법을 보면 어린이 통학버스란 13세 미만의 어린이를 교육 대상으로 하는 시설에서 통학 등에 이용되는 차량을 말합니다. 교육시설이란 어린이집, 학원이나 교습소, 체육시설 등을 말하는데 모든 체육시설이 이에 해당하는 건지 살펴봤습니다. 우선 관련법 전문가들은 어린이 시설 중에는 체육시설도 포함되는데 태권도, 권투, 합기도 같은 체육도장도 모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도 어린이 체육시설이라면 통학버스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수강생 중 어린이가 없다면 해당하지 않고 어린이가 있어도 차량이 없다면 적용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즉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업종에 해당하고 차량을 운영한다면 무조건 안전장치를 설치해야 하는 겁니다. 취재 결과를 종합하면 일부 업종이 어린이 차량 안전시설 규제를 받지 않는다는 명제는 전혀 사실이 아니므로 판단됩니다. 사실 확인 김태림이었습니다. 요즘 4차 대유행 얘기까지 나오는 등 코로나 상황이 심상치 않죠. 하지만 신용카드 1, 2월에서 3월 사이 빅데이터를 입수해 분석을 해봤더니 스포츠, 문화, 레저 등에서 카드 소비가 이미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수준을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되레 코로나로 억눌렸던 보복 심리가 나타날 조짐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AI 앵커가 전합니다. 김주하 AI 앵커입니다. 신한카드의 올해 1분기 매출액을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9년도와 비교해봤습니다. 1월만 해도 2천억 원 넘게 벌어졌던 소비 금액은 설 연휴 전 일시적으로 확 뛰더니 2월 말부터는 2019년과 비슷한 추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로나19는 여전하지만 소비는 한 발 빨리 회복세를 띠는 모습입니다. 최근 일주일로 좁히면 소비가 시작된 곳은 2019년 대비 판매액이 42%나 늘어난 자동차 업종과 음식료품, 기태의료 등이었습니다. 스포츠 문화 레저 매출도 코로나 이전 수준에 근접했습니다. 반면 해외여행이 불가능한 여행업은 매출이 75% 급감했고 유흥업과 화장품업 등도 아직 한겨울입니다. 제주도의 소비 증가도 눈에 띕니다. 봄을 먼저 맞은 제주에선 카드 사용액이 2년 전보다 오히려 21% 늘었습니다. 반면 국제공항 면세점 매출이 큰 인천은 2019년보다 22% 낮은 수준입니다. 전반적인 소비 개선에도 불구하고 양극화된 형태의 소비 회복이 눈에 띄는데요. 감염 확산 통제가 충분히 이루어져서 사람들이 모여서 소비를 할 수 있도록 만드는 부분이 중요하고요. 전문가들은 일부 업종에선 소비가 몰리는 반면 대면 업종 중심으로는 여전히 부진한 불균형 현상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주하 AI 앵커였습니다. 사이언, 초콜릿폰, 프라다폰, 스마트폰 이전, 피처폰 시절 세계 시장 점유율 3위까지 올랐던 LG전자가 결국 26년 만에 이 휴대폰 사업 철수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안 되는 사업은 과감하게 접고 미래 산업으로 가겠다는 건데 사용자들을 위해서 AS는 유지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길기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그런 거 가지고 부끄러워하고 그래. 전 세계에서 2천만 대 팔리며 10 밀리언 셀러 폰에 이름을 올린 초콜릿 폰부터 프라다와 협업해 만든 프라다폰까지 이어진 히트작 출시로 LG 사이언은 세계 시장 점유율 3위에 오르며 최전성기를 누렸습니다. 하지만 거기까지였습니다. 애플 아이폰으로 촉발된 스마트폰 시장에 뒤늦게 대응하며 23분기 연속 적자 5조 원을 까먹고 결국 26년 만에 모바일 사업에서 손을 떼기로 했습니다. 기존 사용자가 불편을 겪지 않도록 애프터 서비스 같은 충분한 사후 서비스도 계속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번 일은 안 되는 사업을 과감히 접대, 전기차나 AI 등 미래 산업을 위한 체질 개선의 신호탄으로 해석됩니다. 실제로 수년 전부터 전기차 배터리 생산을 비롯해 전장 부품 사업 등에 집중하고 전자제품에도 AI나 로봇 기술을 적극 도입하고 있습니다. LG는 재계 기업 중 최초로 그룹 차원의 AI 연구원을 설립해 AI 기술 개발, 전문가 육성 등에 나서고 있습니다. 기존 모바일 사업부 핵심 인력들은 자동차 부품이나 배터리 계열사 등으로 이전 배치할 예정입니다.
LG전자가 B2C에서 B2B로 가고 있는 과정 중에 있는 것 같고요. 인프라가 되는 기술들에 집중을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생사를 도려내는 듯 하다는 LG의 선택과 집중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재계도 비상한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MBN 뉴스 길기범입니다. 이번엔 65세 여성이 아무런 이유 없이 흑인 남성에게 발길질을 당하는 등 미국에서 아시아계를 향한 증오 범죄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2년 전 단 3건이었던 증오 범죄가 올해는 3개월 만에 벌써 35건이니 말 다 했죠. 참다 못한 아시아계 시민들이 정치적 목소리를 내면서 차기 뉴욕 시장의 대만계 이민자 2세가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이기종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월 뉴욕 퀸즈 플러싱 거리. 한 남성이 아시아계 여성을 공격합니다. 쓰러진 여성을 때리고 지갑을 빼앗아갑니다. 뉴욕 경찰 중호범죄 전담팀이 용의자를 수배했지만 아직 검거되지 않았습니다. 뉴욕 지하철 안에서 흑인 남성에게 무차별 폭행당해 실신하고 맨해튼 한복판에서는 65살 아시아계 여성이 이유 없이 발길질을 당해 쓰러집니다. 뉴욕타임즈는 2019년 뉴욕 경찰에 공식 접수된 아시아계 중호범죄는 3건에 불과했지만 지난해 28건, 올해는 이미 2년 전의 12배인 35건에 달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참다 못한 아시아계 시민들은 연일 시위에 나서고 있습니다. 他哭了，他哭了，是因为亚洲人长久以来在美国遭遇了一些不公平的待遇。 아시아계의 정치적 목소리가 커지면서 오는 11월 차기 뉴욕시장 선거의 민주당 유력 후보로 대만계 앤드루 양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양은 46살의 이민자 2세로 뉴욕에서 태어나 벤처기업을 운영하다 정계에 진출했습니다. We have to come together and say that this cannot be allowed to continue in New York, in this country. 미 언론은 양이 최근 여론조사에서 가장 높은 지지율을 얻었다며 사상 첫 아시아계 뉴욕시장 탄생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기종입니다. 엊그제 내린 비로 도심 곳곳에 피었던 벚꽃이 많이 져버렸죠. 올해 유독 개화 시기가 일렀던 데다 코로나19 상황까지 겹쳐 제대로 꼭 구경하지 못한 분들 많으실 텐데 세상 돋보기에서 올해도 변함없이 아름답게 피어난 봄의 모습을 대신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영수 기자입니다. 100년 이래 가장 빠른 개화, 봄의 상징 벚꽃이 피었습니다. 조선시대 최고의 정원으로 꼽히는 창덕궁 후원에는 이른 봄을 알리는 벚꽃과 산수유, 매화가 즐비해 조선시대 왕들이 즐겼던 풍류를 느낄 수 있습니다. 서울의 숨은 벚꽃 명소 중랑천에는 새하얀 벚꽃 터널이 열렸습니다. 섬진강 변을 따라 꽃을 틔운 벚나무가 끝없이 이어지는 구례 심리 벚꽃길에는 마치 잔치가 벌어진 듯합니다. 꽃들이 봄이 왔음을 알려주면 사람들은 이내 카메라로 봄을 담아내며 코로나19로 지친 마음을 달래봅니다. 벚꽃 필 시기가 돼서 그래도 오랜만에 나와가지고 꽃 구경하고 하니까 정말 좋은 것 같아요. 해질 무렵 곳곳에 조명이 켜지고 불빛 속에 담긴 꽃들은 또 다른 매력을 자아냅니다. 밤에 만난 서울 잠실 석촌호수의 벚꽃은 한 폭의 그림처럼 아름답게 빛납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석촌호수의 벚꽃을 직접 감상할 수는 없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석촌호수를 비롯한 전국 벚꽃 명소의 출입이 통제된 상황. 대신 지자체에선 비대면 꽃 축제를 열거나 개화 상황을 온라인으로 중계하면서 봄을 알리고 있습니다. 피어난 봄꽃들을 마음껏 즐길 수 없어 더욱더 잔인하게 느껴지는 2021년 4월의 봄. TV와 온라인을 통해 조금이나마 달랠 수 있길, 내년 봄은 꽃들을 직접 보면서 즐길 수 있길 기대해봅니다. 세상 돋보기 서영수입니다.
요즘은 교회 예배에서도 20% 이상은 한자리에 모이지 말라고 할 정도인데 이 시국에 꼭 이래야 하는 걸까요? 전국에서 같은 이름을 쓰는 이른바 자매교회 교인들이 지난달 23일부터 숙식을 하며 순회 모임을 했는데 이를 통해서 지금까지 9개 시도에서 134명이 확진됐습니다. 이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전의 한 교회입니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신도 5명은 지난달 23일 이 교회에서 모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25일 전북 전주, 29일 강원 횡성 등으로 이동하며 순회 모임을 했는데 이 과정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예배에 참석한 교인과 가족을 중심으로 감염이 확산하면서 현재까지 전국 9개 시도에서 모두 134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경로를 보면은 3월 25일 날 전주 교회에서 감염이 된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28일 날 정규 예배 좀 이렇게 서로 교류에 통해 가지고 이제 확산이 된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해당 교인들은 1박 2일 숙식하며 소모임도 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방역 당국은 이 교회가 정규 예배 외에 치유센터라는 명목으로 모임을 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3월 29일하고 3월 30일 날 강원도 횡성 지역에 있었던 수양회, 그것도 이제 집회 형태고 숙식을 하면서 활동을 한 걸로 현재 1차 조사 때는 확인되고 있습니다. 규모는 70여 명 정도 모여서 숙식하고. 인천에서는 음식점에서 발생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어린이집으로 번지면서 확진자가 모두 40명으로 늘었습니다. 오늘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473명으로 엿새 만에 400명대로 떨어졌습니다. MBN 뉴스 이조입니다. 이러다가 하루 코로나19 확진자가 곧 다시 1000명대로 올라설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감염 통제는 곳곳에서 구멍이 뚫리고 있고 기대했던 백신 접종은 1.8% 수준. 4월이면 다 맞고도 남을 백신을 일부러 천천히 나누어서 접종하고 있다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수입이 느린 걸 티 안 내려고 이런다는 건데 2주만 더, 이번 주가 고비, 이런 말도 이제는 안 믿긴다는 분위기입니다. 심가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주 국내 발생 확진자 수는 하루 평균 477명, 한 주 만에 13.2%가 늘었습니다. 감염 재생산 지수는 다시 1을 넘었고 비수도권 확진자 비율은 2배로 불어났습니다. 방역적인 조치를 더 강화하거나 아니면 그 예방 수칙에 대한 부분들을 강화하지 않으면 더 확산세로 계속 될 걸로 판단하고 있고, 이 추세대로라면 하루 확진자가 곧 1000명대로 올라서고 4차 유행으로 접어들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방역당국이 시민의 참여와 희생만 강요하며 선제적으로 과감한 조치를 취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입니다. 2주만 참자 이렇게 할 때 2주를 참는 거랑 너 2주를 참았더니 또 2주를 참아? 또 2주를 참아? 그거는 의미가 없는 거죠. 그게 아니고 상반기는 어떻게, 몇 월까지는 어떻게, 장기 플랜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었고. 당국이 백신 접종에 기대면서 상황을 안이하게 판단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있습니다. 백신 접종자가 100만 명을 넘었지만 접종률은 고작 1.85%. 백신이 감염 차단 효과를 가지려면 접종률이 최소 20% 수준에 도달해야 하는데 6월이 돼야 가능합니다. 2분기 백신 확보 물량도 상반기 목표인 1,200만 명분에 턱없이 부족한 770만 명분이어서 이마저도 쉽지 않습니다. 일부에서는 정부가 물량 부족을 감추기 위해 접종 속도를 늦추고 있다는 의혹마저 나오고 있어 K방역의 신뢰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MBN 뉴스 심가현입니다. 오늘부터는 식당이나 카페를 방문할 때 누구의 몇 명 이렇게 적으면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되는데 어제로 계도 기간이 끝났거든요. 그런데 시민들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 역시 정부가 방역 대책 또 제때 백신 수입에 실패하고는 국민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거다 하는 비판이 이틀 끓고 있습니다. 강재무 기자가 보도합니다. 점심시간이 지난 중구의 한 식당입니다. QR코드로 손님 명단을 기록하는 식당이지만 일부 어르신들은 여전히 손으로 명부에 이름을 적습니다. 출입 명단을 보니 왜 한 명이라고 적었다가 지운 흔적도 눈에 띕니다.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보통 아직 잘 모르시고 한 사람만 써도 되는지 그런 것도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시는데 그래서 이제는 다 한 분 한 분 다 쓰셔야 된다 이런 식으로만 말을 하고 있죠.
계도 기간이 끝나면서 오늘부터는 대표자 한 명만 적고 외 몇 명이라고 표기하면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식당과 카페 외 영화관, 공연장, 도서관, 학원, 스포츠 경기장 등에서 음식물을 섭취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다만 PC방은 디귿자 모양의 칸막이가 있으면 음식을 먹을 수 있고 별도 식사 공간이 마련된 키즈 카페와 이용 시간이 긴 국제회의장에서는 음식 섭취가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하지만 과태료 부과를 모르는 시민이 많고 방역당국도 자영업자 사정을 고려해 단속에 소극적이어서 방역 효과가 떨어진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와 별개로 현재의 확산세가 꺾이지 않으면 다음 주 적용할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상향 조정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N 뉴스 강재묵입니다. 프로야구가 지난 주말 개막과 동시 명승부와 명장면을 쏟아내는데요. 이래서 야구 했나 봅니다. 저와 함께 그 매력으로 들어가 보시죠. 브레이브걸스의 힘찬 시구로 시작된 2021 프로야구 정규 시즌. 1호 홈런의 주인공은 메이저리그 불발 후 독을 품은 NC 나성범이었습니다. 키움 이영규는 그림 같은 점프 캐치로 1호 호수비를 펼쳤는데 이게 웬일?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한 삼성 주자들 덕에 1호 더블 아웃까지 덤으로 챙겼네요. 당하고만 있을 삼성이 아니죠. 김상수 선수 총알 같은 타구를 잡아 더블 아웃으로 되갚아줬습니다. 손아섭, 마차도, 추재현으로 이어지는 롯데 선수들의 연속 호수비. 스트렐리 투수는 투구보다 엄지, 척을 하는데 더 힘을 썼다는 후문입니다. 박병호 선수는 넘기는 것만 잘하는 줄 알았는데 넘어간 공을 잡는 것도 잘하네요. KT 조용호는 슈퍼맨처럼 날아 수비를 끝내고 배정되는 9회 말 투아웃 경기를 끝내고 개막 전부터 끝내준 프로야구. 겨울 동안 손꼽아 기다린 보람이 있었네요. 지금까지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주말 사이 비가 내리며 서울의 벚꽃은 꽃잎이 모두 떨어지고 초록잎이 돋아났습니다. 식목일이자 한식인 오늘 아침에 서울은 반짝 추위가 찾아왔는데요. 낮에는 기온이 오르고 아침과 저녁으로는 이처럼 기온이 빠르게 내려가면서 이번 주도 기온 변화폭이 무척 크겠습니다. 내일도 서울의 한낮 기온은 19도, 대전은 20도까지 오르겠지만 아침엔 한 자릿수에서 출발하면서 10도 이상 기온차가 큰 폭으로 벌어지겠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비가 그치고 맑은 하늘이 펼쳐지면서 대기질도 무척 좋았는데요. 오늘 서울의 하늘은 20km까지 탁 트였고요. 일부 지역은 50km 앞도 시원하게 보일 정도로 맑았습니다. 내일 중부지방 아침 기온 오늘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서울 아침에 8도, 세종은 5도 예상되고요. 남부지방 한낮 기온은 광주 19도까지 오르겠고 대구도 20도 선으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다소 높겠습니다. 동해안은 내일 너울성 파도에 유의하셔야겠고요. 내일도 새벽부터 아침 사이 내륙에서는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 일교차도 무척 큰 폭으로 벌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